안녕하세요.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새벽 6시 30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의 조용한 주택가. 사람들은 아직 단잠에 빠져 있었지만 경찰 지구대에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 안에 조카가 죽어 있어요. 칼에 찔린 것 같아요. 어떡하죠? 신고자는 40대 중반의 고모였습니다. 충격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그 자체였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작은 방 안, 그곳에는 14살 중학생 소녀 지연, 가명, 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선명한 붉은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지만 이미 과다출혈로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이곳에는 침입 흔적도 몸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들어와 자던 아이를 공격했을까? 피해자의 몸을 자세히 확인한 순간 경찰은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과 가슴, 복부에 걸쳐 15개 이상의 자상이 발견된 겁니다. 단순히 살해가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오버킬. 범인의 분노와 증오가 쏟아져 나온 흔적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녀였던 지연. 깊은 원한을 살 만한 이유가 없었기에 경찰은 더욱 의문에 빠졌습니다. 가족 간 문제인지 아니면 은밀한 원한 관계가 숨어 있는 건지.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긴급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지구대 전 출동 바람, 경찰들은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첫 번째 사건 장소와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신고자 역시 같은 고모였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는데 이번엔 집거실과 방 안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67세 여성 은희, 가명와 13세 손자 도윤, 가명.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몸은 참혹했습니다. 은희의 몸에는 30여 개, 도윤의 몸에는 17개의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급소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른 흔적이었죠. 이 집 역시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연쇄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3명 모두가 가족 관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연은 고모와 함께 살던 조카였고 은희는 집안의 어머니, 그리고 도윤은 은희의 손자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녀, 손자, 조카가 연달아 살해당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 비극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역사는 이미 비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은희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이미 1996년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둘째인 고모가 맡아 키워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첫 번째 피해자 지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도윤은 막내 아들 민호, 가명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집에는 고모와 지연이 함께 살고 있었고 두 번째 집에는 어머니 은희와 막내 아들 민호, 그리고 손자 도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두 장소 모두 사건 직후 신고자가 동일했습니다. 바로 둘째 딸, 고모였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곧 고모는 충격에 휩싸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살던 제 막내 동생 민호, 아무래도 그 자식이 저지른 것 같아요. 경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민호. 놀랍게도 그는 과거 이미 살인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친형을 살해한 범인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석 달 전인 2006년 7월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민호는 어머니와 아들 도윤과 함께 살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와 애증 사이에서 갈등했고 민호는 폭력과 위협으로 가족들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민호의 성격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언성을 높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했습니다. 은희는 아들을 내칠 수도 품을 수도 없는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켜켜이 쌓이는 집안. 그 끝은 결국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민호가 성범죄 혐의로 신고된 직후였습니다. 피해자는 도윤의 여자친구 A양, 그리고 고모와 살던 조카 지연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호는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들을 모조리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민호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마주친 사람은 은희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이어 방 안에 자던 아들 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공포와 배신이 교차한 순간 어린 아들의 생은 무참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은 고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민호는 조용히 다가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잔혹한 침묵 속에서 또 한 명의 아이가 희생되었습니다.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에 일가족 3명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범행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피를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범행 도구였던 칼은 공원에 버렸습니다. 이후 고속버스를 타고 과거 오징어잡이 일을 했던 포항으로 도주합니다. 그러나 이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포항의 한 마트 앞, 그는 스스로를 공격하며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손목과 다리에는 자해 흔적이 남아있었고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드러난 순간 그는 결국 경찰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원인을 술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진실은 달랐습니다. 두 건이 성범죄,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살해. 그의 삶은 끝없는 파괴와 광기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호를 교화 불가능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와 낮은 지능, 그리고 반복된 폭력적 성향. 그는 사회에서 방치될수록 새로운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사회의 또 다른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가족을 향한 칼끝, 아이들마저 희생된 그날. 피해자들의 마지막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가정 내부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나이트메어는 이렇게 우리 곁을 파고듭니다. 민호는 체포 후에도 태연하게 나도 힘들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자가 내뱉는 이 말은 그 어떤 동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술은 단지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본질은 오랜 시간 누적된 왜곡된 심리와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전날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고 누나와의 대화에서 범행 사실을 부정했지만 가족 모두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압박과 분노,
그리고 폭주하는 충동이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그는 새벽 칼을 쥔 채 일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은 단순한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증오와 욕망, 그리고 덮어야 한다는 왜곡된 판단이 응축된 도구였습니다. 그날의 칼끝은 어린 조카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꽂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삶을 빼앗겼습니다. 공간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누나만은 살려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가족 중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건 누나뿐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조카를, 그리고 생명을 준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해친 그는 이미 인간성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린 파괴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공간은 익숙한 집안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인 감옥이었습니다. 차가운 벽과 습한 공기, 메아리처럼 울리는 고통의 순간은 피해자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체포 후 그가 보인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후회와 반성 대신 술 탓,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충동 조절 장애와 낮은 지능이 단순 변명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물이 사회로 다시 풀려났는가였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살인을 저질렀고 단 10년의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사회는 그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는 오히려 더 큰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무너졌고 그 대가는 무고한 가족들의 희생이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가까운 혈연조차 지켜주지 못한 현실, 무너진 가정의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은 끝없는 절망이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이트메어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성남 일가족 살인사건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교화 불가능한 범죄자를 사회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했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문제를 강제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은 건 깊은 상처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생존한 고모는 극심한 충격 속에 무너졌고 지역사회는 공포와 분노로 얼어붙었습니다. 성남의 골목마다 메아리처럼 남아있던 비극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나이트메어로 각인되었습니다. 나이트메어는 그렇게 또 한 가정을 집어삼켰습니다. 2005년 3월 21일 아침 10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이어지는 국도.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제설함 점검을 하던 중 뜻밖의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무거운 철제 덮개를 열자 그 안에 젊은 여성의 시신이 고요히 누워있던 겁니다. 순간 그의 손끝은 얼어붙었고 차가운 바람은 더욱 무겁게 내리깔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피해자는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27세 승무원 서연, 가명이었습니다. 그녀는 3월 16일 새벽 성남 분당의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차갑고 좁은 제설함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서연은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검정 가디건과 청바지, 그러나 신고했던 하이힐은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쌓이는 목이 졸린 흔적이 뚜렷했고 신체에는 납치 과정에서 발생했을 법한 가벼운 상처 외에 성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동기를 강도살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서연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 그녀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인출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4차례 총 7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현금이 인출된 ATM은 성남과 안산 일대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 지하철역 인근 CCTV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쉽게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가야 했습니다. 한편 서연이 마지막으로 탔던 택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분당 지역 택시 기사들을 조사하며 그날 새벽 영업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여러 제보 끝에 한 기사의 GPS 기록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서연이 실종된 시각과 위치가 정확히 일치한 것입니다. 해당 기사의 이름은 민수, 가명, 당시 30대 후반의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는 이미 강도 전과를 비롯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택시를 몰며 일상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 그가 경찰의 눈길을 눈치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밀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형사들을 승객으로 위장해 그의 택시에 태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5년 3월 28일 오후 민수의 택시가 서연역 인근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잠복 중이던 형사 2명이 아무것도 모른 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 근처 파출소로 가주세요. 평범한 승객처럼 행동하던 형사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민수를 제압했고 대기하던 경찰이 합세해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체포 순간에도 민수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입을 굳게 닫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충분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시간과 위치, GPS 기록, 그리고 연이어 인출된 현금. 모든 퍼즐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흉기나 직접적인 DNA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 보였으나 경찰은 끝까지 택시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발밑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실종 당시 사라졌던 서연의 하이힐 한 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물품이 용의자의 택시에서 발견되자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서연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도중에 그녀가 구토를 하자 민수는 짜증을 내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서연은 술기운에 잠이 들었고 그 순간 민수의 분노와 범행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벗어나 인적 드문 곳으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서연은 낯선 장소에 불안해했고 결국 위협을 받으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전과자인 그는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공포는 살인의 충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결국 서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의 좁은 공간은 숨막히는 공포로 가득 찼고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젓다 이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삶은 무참히 끝이 났습니다. 그는 시신을 국도에 있던 제설함에 유기했습니다. 범행 후 민수는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경마와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의 삶은 끝났고 남은 건 범인의 탐욕과 무책임한 소비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민수의 과거는 끝없는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계획 없이 떠도는 그의 삶에서 범행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수의 범행을 돈에 대한 갈망과 충동의 결합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발적이면서도 위험한 성향. 그날 술 취한 여성이 그의 택시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범행의 조건은 충분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유형이었습니다. 다크합니다. 심연이 덮칩니다. 평범한 귀갓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 나이트메어로 변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잘못된 택시를 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도 반성보다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선고 직후 수원지검 청사에서 교도관을 공격하고 담장을 넘어 탈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모한 시도는 단 11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의 뻔뻔함은 여전했습니다. 그의 탈주는 한낮의 코미디 같았습니다. 맨발에 죄수복 차림으로 담장을 넘어 도망친 그는 주택가를 전전하다 운동복을 훔쳐 입고 쇠톱으로 수갑을 자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순간 경찰의 잠복망에 걸렸고 도주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체포된 민수는 무기징역 선고가 두려워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도망치던 그의 모습은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던 말과 모순되었습니다. 범죄와 거짓이 뒤섞인 그의 태도는 사회의 또 다른 위협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허술한 제도적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범죄 전과가 있어도 택시 운전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만난 건 단순한 기사 한 명이 아니라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범죄자였던 셈입니다. 사건 이후 유가족은 민수를 고용한 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측은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금전적 보상도 어린 나이에 희생된 서연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법은 개정되었습니다. 중대한 전과자는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달기사나 대리기사 등 시민과 밀접히 접촉하는 직종에는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작은 틈새라도 또 다른 민수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술 취한 채 귀가하던 평범한 여성, 그리고 충동적 범죄자의 만남. 그 우연이 겹쳐서 한 생명이 꺼져버린 겁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시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상 속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도소를 수없이 드나든 인물이 왜 다시 사회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는지, 제도의 허점은 왜 피해자의 목숨이 끊긴 뒤에야 보완되는지, 피해자의 죽음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고로 남아야만 합니다. 나이트메어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귀갓길조차 언제든 비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뼈아프게 일깨워줍니다. 성남 일가족 살인사건, 그리고 분당 승무원 살인사건. 두 사건은 모두 가까움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일상적인 귀가라는 길 위에서 그 가까움이 가장 치명적인 나이트메어로 변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짧게 끝났지만 남겨진 교훈은 길게 이어져야 합니다. 부디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과 분당,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듯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또 하나는 평범한 귀갓길 속에서 벌어진 비극.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결국 우리 곁의 일상에서 터져나온 나이트메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범죄자는 그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이 끊겼다는 점입니다. 자던 아이가, 평범하게 귀가하던 승무원이 아무 이유 없이 범인의 칼끝에 희생되었습니다. 숨막히는 공포와 절망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느낀 감각이었고, 그 순간의 압박은 우리 모두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단순히 범죄의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조용한 새벽, 차가운 벽과 축축한 냄새, 어두운 그림자에 갇힌 가족. 그리고 인적 드문 국도의 제설함, 차가운 철제 안에 버려진 청춘. 공간은 곧 심리였고, 심리는 곧 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범의 목소리로 전합니다. 다크합니다. 심연이 덮칩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시점은 극명히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 있었고, 가해자는 왜곡된 쾌락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 다른 심리의 충돌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남의 민호, 가명는 가족을 향해 칼을 들었고, 분당의 민수, 가명는 낯선 여성을 노렸습니다. 하나는 원한과 범죄 은폐, 또 하나는 탐욕과 충동. 그러나 두 범행 모두 똑같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범죄자의 심리는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화 불가능한 인물이 사회에 다시 풀려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시민과 밀접히 접촉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허술한 제도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 실패가 만들어낸 사회적 비극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남겨진 유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남의 고모는 충격으로 삶의 의지를 잃었고, 분당의 가족들은 젊은 딸을 잃은 슬픔 속에 운수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 끝나지 않는 범죄자들의 그림자, 그리고 제도의 허점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범죄자는 잊히더라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은 잊히지 않습니다. 나이트메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트메어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차가운 국도의 제설함, 고요한 성남의 골목길, 피해자들의 마지막 호흡은 공간 속에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우리는 그 메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제도의 허점을 방치한다면 언제든 또 다른 나이트메어가 우리 곁을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